자, 물질대사를 빠르게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이요. 에너지를 얻고 세포를 구성하고 생리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대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질의 합성 또는 분해가 일어나고요.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이 보면 동화작용은 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에너지를 저장한다? 흡열 반응이다.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발열 반응이다. 자, 이게 이번에 배울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동반된다. 이런 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화작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과처럼 큰 분자로의 합성을 뜻합니다. 보게 되면 작은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큰 분자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무슨 작용? 흡열 반응이다. 자, 이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동화작용에서도 당연히 생체 촉매인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쵸? 흡수를 한다. 자, 이번에는 이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호흡, 소화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의 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큰 포도당을 내가 원하는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분해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덥죠. 그렇죠? 왜요? 소화를 하는 이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워지는 거죠. 자, 물질 대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예,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기도 하고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도 뜻합니다. 자, 이런 물질 대사에서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출입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나뉘어지고요. 동화작용은 대표적인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생성물이 더 에너지가 준위가 높다라는 건 에너지의 흡수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요. 그 얘기는 그 사이에서 에너지가 방출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카탈레이스의 작용 원리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이 카탈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세포 내의 독성이 강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웬만한 세포에는 카탈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A는 대조군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요. B에는 삶은 감자, 살아있는 감자겠죠. 그 다음에 C에는 삶은 감자, 죽은 감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죽은 감자 안에는 효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효소는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 변성에 약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일단 A, B, C를 봤을 때 A라고 하는 시험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포가 모두 A에서는 모두 일어나지 않아요. 왜? 대조군이니까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왜? 효소가 모두 열변성으로 죽어버렸어. B에서는 기포가 생성된다. 여기서 생성되는 것은 산소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살아난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과산화수소를 넣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화학 반응을 참여한 반응물은 생성물로 만들어지면서 반응물이 줄어들죠. 하지만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효소입니다. 효소는 촉매예요. 촉매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만들어주는 화학 활성화 에너지에 관여를 하지 자기가 직접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어서 뭐 계속 보시면 카탈레이스가 반응하는 거품이 나는 곳에다가 내가 꺼져가는 불씨를 넣으면 다시 불씨가 살아난다. 그 얘기는 산소가 있다. 과산화수소가 실온에서 빠르게 분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이냐? 실온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우리와 같은 체온 상태에서 잘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다뤄봅시다. 효소는 우리가 이제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덕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그림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 주는 게 낮죠. 다른 말로 해서는 우리는 발열 반응을 뜻해요. 발열 반응을 뜻하는데, 효소가 없다면 그것을 올라가기 위한 언덕이 매우 높아요. 우린 이 언덕을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언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효소다. 네. 자, 그 다음에 효소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보시면 효소는 특정 반응물만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결합하는 녀석이 정해져 있어요. 반응을 하는 녀석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물질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반응물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뭐예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생성물로 만들어지면서 효소는 서로 분리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정량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조금 더 효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효소는 그 주요한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물질, 특정 기질과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요. 화학 반응 후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양이 필요가 없어요. 많은 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제한적으로 그 양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그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데 사용을 한다. 자,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각 화학 반응마다 반응물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 달라서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효소는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지 그것보다 더 뜨거운 열을 받게 되면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원래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열 변성을 받아서 이 모양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자, 물질 대사에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물질 대사 상에서는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예가 여기 요거는 이제 저거네요. 자, 물질 대사와 연소의 차이를 보는 건데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꾸준히 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꾸준히 반응을 하면서 그 단계마다 생성물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각각의 효소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일반적인 요소는 한 번에 큰 에너지를 내놓고 바로 사라진다. 그래서 이게 물질 대사와 연소와의 차이다. 자, 아까 얘기했었던 단백질을 원래 아미노산으로 만들기 위해선 염산에다가 200도씨 이상의 하루 정도를 가열해야 되지만 우리 몸은 그렇지 않아요. 단백질을 섭취하고 체온 상태에서 한두 시간 만에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식사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효소들이 있죠.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이 다 효소입니다. 이 효소들은 모두 우리 체내에서 각각의 필요한 위치에서 우리의 체온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효소의 그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반응물의 농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요. 기질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올 때까지는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하지만 어느 이상 되게 되면 그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데 이럴 때 우리는 뭐라 하느냐? 모든 효소가 반응물과 결합하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빨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더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추가적인 효소를 섭취하면 됩니다.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게 소화제, 소화효소제를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온도에도 영향을 받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온 정도에서 가장 최적의 반응 속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얼마 이상 올라가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열에 의해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 입체 구조가 변성되면서 효소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pH도 영향을 받습니다. pH는 각각의 효소마다 잘 반응하는 pH가 따로 있어요. pH 7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7. 이게 중성이고요. 이것보다 낮으면 산성, 이것보다 높으면 염기성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 위가 산성이고 우리 장이 염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작용하는 펩신은 낮은 pH, 산성에서 더 반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소장처럼 염기에서 작용을 하는 트립신 같은 경우에는 염기에서 조금 더 잘 반응한다. 그래서 각각 모두 다 다르다. 자, 활성화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고 우리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고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야 반응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나는 요만큼만 흡수한다. 근데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양입니다. 근데 이게 이화작용과 같은 발열 반응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또 달라요. 언덕이 요거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가 아니죠. 밑에서부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요거예요. 요거고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효소에 상관없이 반응열의 값은 항상 동일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효소를 어디서 많이 사용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쭉쭉쭉 읽어가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소화제, 그 다음에 전통 음식, 치즈 뭐 이런 것들 볼 때는 우리가 대부분 효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화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소화 효소제를 사용을 합니다. 요금사지도 그 안에 있는 포도당과 반응하는 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혜 같은 경우에도 엿기름 안에 있는 아밀레이스를 활용을 하고요. 효소 세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서도 효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식혜 만들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효소에 대한 얘기네요.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